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한국군의 자질을 의심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군이 쏜 포탄의 탄착점이 확인이 안 되고 북한 장사정포를 정확히 맞추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한국의 155mm 포탄의 살상 반경은 50m이고 탄의 종류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정치인이 확인 안 된다는 35발의 미확인 포탄을 추궁했었는데요. 한국이 보유한 포탄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포탄을 공중에 폭발하도록 신간을 조작했을 수도 있고 정말 바다에 떨어졌을 수도 있고 불발탄이 되어 그냥 땅속에 박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측은 80발의 포탄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보통 포병에서는 고폭탄만으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탄을 쐈을 텐데요. 한편 155mm K9으로 북한이 쏜 장사정포에 즉각적으로 13분 만에 대응한 것만 해도 세계 군 관계자들은 한국의 응전 대응력에 찬사를 보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포탄이 떨어지는 찰나의 순간에도 적기지에 정확하게 한국군은 포탄을 퍼부었을 정도로 한국의 준비태세는 완벽했습니다. 당시 한국이 발포한 포탄의 탄착 지점이 오차가 심하다고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한국 군인들의 자질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K9 시험장에 가서 포탄이 터지는 광경을 목격한다면 155mm 탄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아실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의 재래식 무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육군이 재래전 상황에 대비해 155mm 포탄과 스마트 포탄 등을 한국에게 대량 주문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8배 증가한 수치다 라고 내셔널 인터레스트, 태스크 앤 퍼포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육군은 2019년 회계연도에 M109A6 팔라딘 자주포와 M777 견인곡사포용으로 약 15만 발과 GPS 유도 엑스칼리버 스마트 포탄 1200발 등 모두 15만 발의 155mm 포탄을 발주했는데요. 2018년 대비 17,000발보다 825%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미국 첨단의 포탄이라고 할 수 있는 엑스칼리버 포탄은 팔라딘 자주포와 M777 견인곡사포는 물론이고 한국이 운영 중인 자주포에서도 분당 6발씩 발사가 가능합니다. 한 발당 가격이 7천만원가량이며 표적에서 벗어나는 명중 오차가 10m 이내로 포탄 중에서는 하이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잭 데니얼스 미 육군 부차관보의 말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미 육군이 대반란전에 집중한 나머지 중포탄인 155mm 포탄 사용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미 육군이 재래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편 작업을 거치는 상황에서도 병사들도 155mm 포탄으로 훈련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데이비스 웰치 미 예산국 부국장도 US 아미 탄약 보유량이 상당히 많았지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특정 지역과 정부에 비축하는 양은 충분하지 않으며 코리아 제품은 신뢰성이 뛰어나며 이번 주문은 비축 확대를 위한 조치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테러 조직보다 러시아와 중국 등 강대국을 미 안보에 더 큰 위협으로 간주했는데요. 이에 오는 2021에서 2022년 유럽에 사전 배치한다는 계획에 따라 M1A1 에이브럼스 전차 40대 다목적 장갑 차량 66대 브래들리 전투 차량 61대 생산 주문도 포함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산 포탄이 전 세계에서 이름을 떨칠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세계 제1의 군사강국도 인정한 한국의 포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대전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155mm 포가 왜 한국에게 필요한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할 듯합니다. 한국은 국방개혁 2030을 통해 기존 사단, 군단 작전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 덕에 하위 제대인 연대, 대대의 작전 범위가 같이 넓어졌습니다. 늘어난 작전 범위만큼 연대급 화력인 4.2인치를 120mm 박격포로 교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대화력 전과 킬체인으로 인해 한정된 예산으로 보병사단까지 넉넉하게 신경 써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넉넉하게 신경 써줄 보병사단은 현역 사단뿐만 아니라 동원사단 및 향토사단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120mm와 교체 대상인 연대급 화력인 4.2인치의 탄약 보유량이 자그만치 2015년도 기준으로 254만 발이고 현재는 약 350만 발 정도로 추산됩니다. 120mm로 전량 교체 시 15일치 탄 생산에만 조 단위 예산은 가볍게 넘어버립니다.
이 금액은 포가 아닌 순수 탄 생산 비용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3,000문의 105mm 곡사포와 350만 발의 재고탄의 활용 방안이었습니다. 반면 포탄의 노후화가 문제가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포탄은 한 번 제작하면 20년은 문제없이 보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5mm 포 역시 2만 발 이상 수명이 남은 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105mm와 155mm를 동시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인데요. 105mm는 견인포나 자주포 중에서 포 구경이 현재 우리 군에서 가장 작은 포이기 때문에 위력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5mm도 포입니다. 105mm 포에 관련하여 탄의 대표격인 일명 H탄인 경우 살상 반경 15m이며 지름 30m의 위력을 지닙니다. 또한 이중 목적 탄 등 다양한 탄을 사용합니다. 105mm는 보병 지원 화력으로 쉽고 간편하게 적은 인원과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5mm 포는 보병에게는 꼭 필요한 지원 화력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와 같은 산악 지형에서는 곡사화기로서 훌륭한 무기 체계입니다. 다음은 사용 용도도 다양하고 전장에서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155mm 포탄입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군사무기 선진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꾸준히 애용하는 포탄입니다. 한편 한국의 155mm 포탄과 K9과 같은 무기 체계는 한국이 단연 세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55mm의 고폭탄의 경우 일반적으로 50m의 살상 반경을 갖고 있습니다. 폭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0m 아니면 사람 형체를 알 수 없게 되고 30m 이후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50m라 하더라도 폭발 압력과 큰 폭음으로 인해서 장기 파열 등 내부 장기 손상으로 사람 형체만 가지고 있을 뿐 사람 구실을 못하게 만드는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재래 무기 중 하나의 무기를 꼽으라고 하면 155mm를 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155mm 곡사포탄은 크게 탄도와 추진 방식 그리고 구경에 따라 구분됩니다. 우선 탄두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가장 흔한 두 종류인 고폭탄과 이중목적 고폭탄으로 나뉩니다. 고폭탄은 폭풍 효과와 파편 효과를 이용해서 적을 공격하는 탄두로 일반적으로 순수한 폭약이 탄두 내부에 충진되어 있습니다. 이중목적 고폭탄은 탄두 내부에 여러 개의 소형자탄이 들어있으며 주로 적의 보병들을 살상하거나 적 장갑 차량의 상부 장갑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적 기갑 부대를 파괴하는 용도입니다. 이외에도 원거리의 넓은 지역에 지뢰를 살포하는 지뢰살포탄과 적 전차를 공중에서 감지하여 공격하는 지능자탄을 탑재한 지능탄, 그리고 일반적인 연막탄, 조명탄, 훈련탄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이 개발한 정말 신개념의 포탄이 있는데요. 2007년에 개발해 2008년부터 양산된 155mm 대전차 지뢰살포탄은 적의 전투 차량을 감지해 파괴하는 기능과 함께 지표면에 노출된 지뢰를 제거하려고 시도할 때 폭발하는 기능과 사전에 입력된 시간 이후에는 스스로 폭발해 부수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스스로 폭발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포탄의 추진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없이 순수하게 장약만을 이용하여 추진되는 탄이 있고 사정거리를 늘린 항력 감소탄과 로켓 보조 추진탄이 있습니다. 한국은 K9 자주포 개발 사업과 연계해 1999년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한 K307이라는 155mm 곡사포용 항력 감소 고폭탄은 사거리를 40km까지 늘린 탄약입니다. K307 탄약은 포탄의 비행 중 탄의 바닥 부분에서 발생하는 잡아당기는 힘인 항력 감소 장치를 장착하고 탄체를 유선형으로 최적 설계해 40km의 최대 사거리를 구현했으면서도 기존의 랩탄보다 화약량이 증대돼 위력도 증가됐습니다. 특히 탄의 비행 시 발생하는 총 항력의 50% 정도를 점유하는 탄저브 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탄의 바닥 쪽으로 연소가스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사거리를 25에서 30% 연장했습니다. 또 기존 랩탄에 로켓 추진부가 들어가던 공간에 화약을 충진하여 탄의 위력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현재 우리군 포병은 105mm 곡사포, 155mm 곡사포, 8인치 곡사포 등을 보유하면서 다양한 탄종을 운용하고 있지만 K307은 그중 가장 신형 탄약입니다. 로켓 보조 추진탄은 탄의 휴미에 소형의 로켓 모터를 부착하여 탄의 최대 고도를 높여줍니다. 보다 높이 올라간 탄은 타원형의 포물선 운동을 유지하기에 보다 원거리에 착탄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항력 감소탄보다는 사정거리가 길지만 크기가 지나치게 커서 탄두 위력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긴 사거리로 자주 사용하는 포탄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항력감소탄과 로켓보조 추진탄을 결합한 복합 추진탄이 있고 램제트 엔진을 달아 50km가 넘는 사거리를 가지는 탄도 있습니다. 포의 구경은 과거에는 90, 105, 152, 155, 170, 175 그리고 203mm 등의 다양한 곡사포탄이 많았지만 현재에는 전 세계적으로 나토 표준인 155mm 구경의 탄으로 통일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백린탄, 연막탄 등 그 종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현재 한국이 보유 중인 재래무기포와 탄의 보유량은 세계 1위입니다. 그런 포탄들을 한국의 적성국에 동시에 포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국은 박격포 포탄은 280만 발의 포탄을 보유하고 있고 350만 발의 105mm 포탄과 그리고 약 150만 발로 추정되는 155mm 포탄까지 한 곳에 쏟아붓는다면 웬만한 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 주변 어느 누가 와도 살아서 돌아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은 포무기에 대한 화력은 강력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군사무기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는 8월 하순 미국 하와이 인근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 림팩에서 대한민국 해군이 기동부대 사령관 임무를 맡아 미국, 뉴질랜드, 싱가포르로 구성된 연합 함대를 지휘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림팩의 전설로 불리우는데요. 지난 2014년 항모 강습단 해상 전투 지휘관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으나 이보다 위상이 한층 강화된 기동부대 사령관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동부대 사령관은 다국적 연합 함대를 지휘할 역량과 전력을 갖춘 국가가 선정돼 해양 차단작전, 해상 공방전, 대잠전, 수상전 등 해상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훈련을 지휘하죠. 대한민국 해군은 이번 훈련에 7,600톤급 이지스함인 서해 유성룡함, 4,400톤급 구축함인 충무공 이순신함 등 함정 2척과 해상작전 헬기 링스 2대를 비롯해 장병 570여 명이 참가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해군이 림팩의 레전드로 불리게 된 이유는 뭘까요? 림팩을 비롯한 각종 훈련에 참가한 장보급 잠수함들의 놀라운 활약 덕분인데요.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유함입니다. 1997년 키노트 4 훈련에 참가했는데요. 박유함은 이 훈련에서 총 10척을 가상 격침시켰습니다. 장보고 209급 1번 함이자 네임십인 장보고 함이 1993년 취역했고 4번 함인 박유함은 1995년 취역했는데 장보고급이 취역한 지 해수로 4년 만에 이 정도의 잠수함 전술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 놀라울 따름입니다. 두 번째 이종무함입니다. 림팩 98에 한국 잠수함 최초로 참가했습니다. 미 해군 LA급 공격 원자력 잠수함 등 총 13척에 15만 톤급 군함들을 가상 격침시킵니다. 이때 이종무함이 상대편 P3C기에 의해 약 5분 정도 항적을 들추렸다가 도주한 것이 유일한 사례인데요. 5분간 탐지에서는 잠수함을 공격할 수는 없죠. 2주간의 훈련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작전을 수행하여 최우수 정비함으로도 선정됐습니다. 세 번째는 이천함입니다. 1999년 서태평양 잠수함 연합훈련에 참가했는데요. 독일제 중어뢰로 표적함인 12,000톤급 퇴역 순양함인 오클라호마시티를 버블제트로 일격에 2동강 내서 격침시켰습니다. 원래 10,000톤급 이상의 군함은 보강한 철제와 더 조밀한 격벽 등이 설치되어 있어 용골에 직격하지 않는 이상 꽤 침몰되지 않는데요. 더군다나 이 정도의 큰 군함을 표적함으로 잠수함 훈련하는 경우는 드물죠. 미 해군은 당연히 쉽게 침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여러 우방 해군들의 실사격 훈련을 위해 큰맘 먹고 이 함정을 표적함으로 내놓았는데 하필이면 이천함이 첫 번째로 나가서 침몰시켜버립니다. 미 해군과 다음 순서를 기다리던 참가 국가들의 해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하고요. 네 번째는 박유함입니다. 림팩 2000에 참가했는데요. 당시 림팩에 참가한 잠수함들 중 가장 작은 잠수함이었습니다. 배수량이 수상 1200톤, 수중 1350톤이었습니다. 모두 11척을 가상 격침시켰는데 이 중 한 척은 미 해군의 와스크급 강습 상륙함이었습니다. 참가한 대한군 군함들 중 유일하게 최후까지 생존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대용함입니다. 림팩 2002에 참가했습니다. 10척 10만 톤급 군함을 가상 격침시켰고요. 대한민국 해군으로는 하푼 미사일을 첫 실전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장보고함입니다. 2004년 림팩에 일본함인 장보고함이 출전해 상대편의 모든 수송함의 가상 어뢰를 명중시키고 자신은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은 발군의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림팩의 끝판왕으로 평가받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최초로 미 해군 항공모함의 다중 대잠망을 뚫고 가상 격침시키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장보고함이 가상 어뢰를 쏴 명중시킨 배 중에는 미국이 자랑하는 10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스 함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보고함은 미 해군의 이지스급 구축함 2척과 이지스급 순양함 2척에도 어뢰 공격을 퍼부었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낸 일반 구축함 4척, 한국 해군이 파견한 을지문덕함과 충무공 이순신함에도 가상 어뢰를 명중시켰습니다. 장보고함과 같은 편인 가상 적군 수송함이 총 15척이었는데 한 척도 공격 시도조차 못했고 오직 장보고함 혼자서 40번 이상의 가상 어뢰를 명중시켰는데요. 이런 대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훈련 종료 후에는 장보고함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자 훈련 끝났다 나와라 라고 했는데요. 미 해군 항공모함 아래에서 장보고함이 부상해서 훈련에 참가한 아군들을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얻은 별명이 퍼펙트 장보고입니다. 이후 우리 해군들의 잠수함들은 림팩에 계속 참여했지만 2010년 이후부터 림팩에서 우리 잠수함에게 공격 임무를 맡기지 않고 대부분 정찰, 수색 임무만 맡깁니다. 대한민국 잠수함만 공격에 투입하면 혼자서 싹쓸이에 결국 민폐를 끼쳐서 다국적 훈련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하니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의 위력을 알 수 있죠. 해군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림팩에서 우리 잠수함의 대활약 덕분에 우리 잠수함의 성능을 널리 알릴 수 있었고 결국 인도네시아까지 수출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박유함이 출동을 하는데요. 림팩 2018에 다시 참가합니다. 자유공방전 속에서 청군 소속으로 참가하여 황군축 군함 12척을 가상 격침시키는데요. 자유공방전 종료시까지 피격 없이 생존하죠. 미 해군의 존 알렉산더 중장은 박이함을 찾기 위해 다수의 항공 전력을 투입했지만 탐지조차 할 수 없었다고 밝힙니다. 즉 청군의 어느 누구도 박이함을 탐지할 수도 없었으니 어뢰를 발사할 수조차 없었던 셈이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 해군은 림팩 훈련을 앞두고 특별 훈련을 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미 해군이 한국 해군의 소형 잠수함을 잡기 위해 특별 조직을 만들어 쪽집게 과외를 받은 것입니다. 우선 미 해군 태평양 작전사령부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를 모항으로 한 3함대, 일본 요코스카에 사령부를 둔 7함대, 바레인 마나마에 포진한 5함대를 휘하에 두고 있는데요. 미 해군은 3함대 사령부가 있는 샌디에고에 소장을 사령관으로 한 138명의 요원으로 대잠전 함대 사령부를 창설합니다. 여기에다가 미군은 노르웨이 해군이 갖고 있는 고트란드 디젤 잠수함 한 척을 23명의 승조원과 함께 2천만 달러에 빌려 대잠전을 연습한다는 양해각서를 교환했는데요. 이에 따라 그해 스웨덴의 고트란드 잠수함 한 척이 샌디에고 항에 입항해 7월 말까지 한 달간 미군과 대잠전 훈련을 가졌습니다. 미 해군으로서는 조용한 디젤 잠수함을 잡는 쪽집게 과외를 받은 셈이었죠. 미 해군은 디젤 잠수함은 없고 핵 잠수함만 72척 갖고 있는데요. 핵 잠수함은 트라이던트라는 이름의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핵추진 잠수함과 토마호크 등 재래식 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으로 나누죠. 전략 핵 잠수함은 오하이오급 14척, 핵 잠수함은 오하이오급 4척과 히울프급 3척, 버지니아급 1척, 로스앤젤레스급 50척이 있습니다. 72척의 핵 잠수함은 박스 아메리카나를 지탱하는 보증수패인데 림팩 훈련을 통해 그 위상이 흔들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림팩에서 맹위를 떨친 대한민국 해군이 이번 림팩에서 기동사령관을 맡는 것에 대해 일본 내전의 반응은 뜨거웠는데요. 대일 컴플렉스라는 비아냥부터 대한민국이 충무공 이순신함이 참가한 것에 대해 말이 많은 것을 보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아래의 댓글처럼 일본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열리는 림팩에 한국 해군이 참가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라는 네티즌도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 이번 림팩은 올 초
또 취소설이 돌기도 했는데요. 림팩은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데 올해 27번째 훈련을 앞두고 실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인데요. 20여 개국이 참가하는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최대 복병이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해군도 참가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 미 태평양 함대사령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상훈련 위주로 훈련을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검토를 이어오다 결국 규모를 내년보다 줄여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오는 8월 환태평양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한 배경에는 일본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훈련을 축소하더라도 꼭 실시해야 한다고 미국에 강력히 설득했다는 것인데요. 일본 정부는 협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당 활동이 오히려 더 강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대만 해역과 남중국해, 서태평양에서 중국 해군의 훈련이 부쩍 잦아져 중국 항공모함이 오키나와 본선과 미야코지마 사이의 해협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남중국해 도서에 독자적인 행정구역을 설정하고 이달 들어선 인근 해역에 일방적으로 금호기를 발표하는 등 영유권 분쟁 중인 주변국과 갈등도 키우고 있습니다. 미일 양국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림팩 훈련을 취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다만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통상 1개월 이상이던 훈련 기간을 2주 정도로 줄였습니다. 또 투입 장비를 줄이고 육상 훈련은 실시하지 않는 등 훈련 규모도 축소할 계획입니다. 림팩은 미국 해군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 연합훈련으로 197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국가 간의 해상 교통로 보호와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 능력, 연합전력 상호 운영 능력을 높이는 게 훈련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기동 사령관을 맡는 대한민국 해군은 림팩의 전설답게 좋은 성과를 얻고 오기를 기대합니다.